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자 논문을 가로챘는지 여부, 불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입니다. 후자의 경우 당사자는 불법인지 몰랐다며 사과했지만 교육 수장으로 적합하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 대상자 4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입니다. 왜 이들을 지목했는지, 다른 인사들은 왜 빠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무인기 의혹을 일찌감치 제기했는데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매서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셨고, 그런데 자녀들은 전부 조기 유학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둘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규정의 위반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냈다는 의혹,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 여기에 더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워낙 민감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시킨 후보자가 우리 공교육의 수장이 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 공교육에 경험도 하지 못하고 수능 시험에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우리 부모들이 모의평가서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여러 번 사과하며 유학은 아이가 원하는 바였다. 논문 표절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도 적색 등이 켜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모임의 역대 회장단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라 더 매서웠는데요.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역시나 논문 표절 여부입니다.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죠? 36년 했습니다. 36년 하셨죠. 저도 제가 35년을 했는데 요게 전체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의 논문입니다. 제가 카피킬러로 전체 그걸 했습니다. 국민검증단에서 노란 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 학위의 논문의 표절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카피킬러로 하고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그걸 했다니까요? 그 카피킬러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예. 네,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으로 유사도, 표절률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걸로 해봤더니 지금 국민의힘 청문위원회 주장은
56%가 표절이다라고 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카피킬러 결과를 그대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바들이 그래도 실제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네. 소명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일정 부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카피킬러라는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돌렸을 때는 10% 미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내가 제대로 이렇게 돌렸더니 10% 이하더라. 예. 그래서 이거는 표절이 아니었다라고 미리 좀 위원단들에게 소명을 했었으면은 이렇게 부풀게 의혹 제기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제1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 왜 이것에 판단에 있어서의 각각의 시간이 다르냐. 오늘도 소명을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인문계와 이공계에서의 제1저자의 기준이 조금은 관습상 다르다라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교수들은 보통은 교신 저자로 가져가게 되고요. 모든 논문이 이제는 투고되고 채택되는 과정에서의 책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제1저자, 교신 저자는 공동의 그런 역할을 똑같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공계에서 만약 그런 내가 연구를 수조했고 그래서 제1저자로서의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소명이 되려면 좀 추가 질문을 통해서 이공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논문 표절 얘기할 때 기본으로 동의하고 간 게 있습니다. 이른바 카피킬러 관련해서 이게 높으면 문제가 있다. 20% 이상이면 표절이다. 이게 다 이제까지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때도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41%가 나왔다. 각주하고 점 하나도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단어 몇 개 고친 것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카피킬러 가지고 일종의 기준점을 삼았죠. 물론 그게 하나하나 다 따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통상의 그게 기준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그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흔들어 버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렇다면 오자나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도의 정을 또 영어로 이렇게 잘못 치는 바람에 옮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11개의 논문이 제자 논문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제자 논문이 본인은 프로젝트를 따왔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다 따오면 실제로 그 논문을 본인이 작성했는지가 더 관건입니다. 프로젝트를 따와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쓴 사람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실험을 자기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따왔다는 이유만으로 제1저자를 본인이 다 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상 자기 고백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박사학위를 그 논문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제1저자는 그 지도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진숙 후보자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한 일은 거의 없는데 박사학위는 그럼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손에 두 개 다 떡을 질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제1저자면 제자는 실제로 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박사학위고 본인은 논문을 썼다고 그렇게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저는 이 제자 논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른 보통의 동료 교수의 어떤 논문을 가져오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갑을 관계에 있는 어떤 제자들의 논문을 그렇게 좀 편하게 차용한 부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봅니다. 예. 자, 카피킬러가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고 유료 서비스입니다만 유사도 표절률 그리고 상세 분석 보고서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과거의 청문회 때는 이걸 기준으로 척도 삼아서 얼마나 표절을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한 근거로 삼았는데 왜 이번에는 믿을 수 없냐고 주장하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른바 학계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가 장관이 되면
제자는 박사 학위가 박탈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거든요. 사실로 볼 수 있습니까?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박탈 기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예. 시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014년 논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공학계, 저도 학위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회학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공학계는 또 다르거든요. 이공계는 논문을 보통 그 교수 밑에 공동 연구실, 랩이라고 합니다. 랩 차원의 이 연구 체계가 운영이 되고 보통 대부분이 공동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뭔가 보통 교수가 프로젝트를 따고 계획 설계를 한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한 것을 그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그걸 이행을 하고 정리를 하면 그걸 학위 논문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공동 논문으로 제일 저자를 교수가 이름을 넣어서 게재하는, 보통 그 절차를 밟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윤리 규정이 한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제자가 학위 논문을 낸 것을 제일 저자로 교수가 내는 행위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교육부가 발표하는데요. 그게 2014년입니다. 예. 2014년 이후에는 그래서 제자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교수가 제일 저자로 발표하지 말고 교신 저자로 발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저 논문이 딱 201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이 생겼을 때 일어난 거기 때문에 생긴 이후인가요? 논문이? 애매합니다. 그게 예. 연구는 이미 이전부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도기에 좀 발표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 딱 한 가지는 그런 규정을 강화하는 주체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런 애매한 시기에 그런 관행을 끝까지 좀 어떻게 보면 지킨 게 아니라 악습을 이어갔다는 거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공계에서는 논문 작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명 관행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과학 논문을 썼던 분들이 이공계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은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14년 이후에는 뭔가 규정이 방금 뭐 국민검증단이 말한 사실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년을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그 이공계에서 흔하게 있던 일이라 그 기준을 삼아서 뭔가 표절을 했다, 박탈했다, 논문을 가져왔다, 갈취했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규정이 딱 14년이라 예. 겹치는 시기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는 그해에 발표된 논문이고 그렇습니다. 네. 연구는 이전부터 진행이 됐을 네. 것으로 보이고 분명하겠죠. 그것은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바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논문 표절 논란이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의 주요 낙마 사례였다라고 해서 과거 사례들을 저렇게 쭉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분야라든가 시점 또 내용 어떤 부분에서 표절로 판단이 되는지는 각기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수장의 자격을 따졌을 때 논문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낙마를 대체로 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 학자였거나 또는 교육계에 투신하고 있으면 문제가 삼을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부 총괄을 책임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2006년에 국무위원까지 청문회가 확대된 이후에 김병준 당시 교육부 장관 내정자 후보자 역시도 제작 논문을 카피함으로써 낙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역시도 제자 논문을 카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이미 서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수와 제자라는, 교수와 대학원생이라는 관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특수한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번 화제가 됐던 슬픈 대학원생이라는 초상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대학원생들한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때 대학원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11가지가 있었는데 그 11가지 중 2가지가 논문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교수들에 의해서 논문이 강탈당하는데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대학원생들의 피 끓는 하소연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지금 태도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본인이 가재를 수주한 것을 기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기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논문에서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절대로 전 적격하지 않은 인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에 기준이 바뀌었고 그해 발표된 논문이다. 그동안의 이공계의 관행 혹은 또 연구 분야의 특성 이런 것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안을 봐야 되는데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사안은 새로운 내용이 또 들어오면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쟁점,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해서
이게 규정 위반인지 몰랐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던져도 조기 유학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정작 후보자께서는 자녀들을 다 조기 유학을 시키신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계기가 돼서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언니를 따라서 1년 뒤에 유학을 가면서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불법인지 그때는 인지를 못했다.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다.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죄송하다라고 사과는 일단 했는데 사과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 특히 교육부 수장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해보죠. 저는 이 부분은 애초에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해명하기에는 딸이 2명이고 첫째는 본인이 너무 원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했고 둘째도 언니가 하다 보니까 따라간 것인데 아무래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미국의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학기제의 그런 차이 때문에 늦게 가면 또 1년 정도는 지연될 수 있어서 일찍 가다 보니까 그게 중학교 3학년 가을 학기였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이를 그렇게 유학 보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는 되고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의 수용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녀 2명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입니다. 예.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 그리고 학교를 간다는 거 그리고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상당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교육과 저출산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워낙에 해외에 그런 조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집안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정의 경제력도 되고 특히나 부모의 직업이 그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수 출신이라면 또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에 대물림이 되는 이런 교육의 계층 사다리 문제가 오늘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장관 후보자로서 해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지위가 토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제가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지만 그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 같은 지금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학교를 어떻게 서울대를 한 10개 정도 만든다는 그 공약을 이진숙 후보자가 만들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교육 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취지에서 그런 어떤 성과를 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예산을 일정 부분 몰아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몰아줄 때 상대적으로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 3조에서 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게 결국 교수에게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준숙 후보자가 본인이 논문을 쓸 때 국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해서 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을. 그렇다면
이 논문 표절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예산할 때 잘못되게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의 수장으로서 논문 표절, 이거는 자기 생각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남의 생각을 가져와서 일종의 도둑질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에 있던 유, 초, 중, 고등 이 교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본인이 예전부터 관심 있게 가져왔는지 오늘의 고교 학점제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실력이 드러났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논문 표절도 표절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9차례 진정이 접수됐다라고 밝혀졌죠. 그리고 충남대 총장 시절에 진정을 3번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께서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예.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고용부 진정 3건 중에서 2건은 해당 사항,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치하를 했고요. 한 건 예. 같은 경우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가 직접 관여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충남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밑에 부하 직원이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라고, 자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간의 갑질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 행동했을지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관계는 단순하게 저희가 보는 그런 사제지간이 아닙니다.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커뮤니티라든지 인터넷에 보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는 갑이니까 대학원생들의 의례 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많은 대학원생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이준숙 후보자가 방금 오늘 청문회에서 답변했던 갑질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한 거는 이준숙 후보자가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 혹은 다른 의견 들어볼게요. 글쎄요, 총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화면 봤을 때 강선우 후보자의 2호라고 돼 있었는데 강선우 후보자도 본인의 건이 아니라 배우자 건이었고요. 배우자의 그 운전을 해주셨던 분이 아무래도 정치인 상대로 진정을 내게 되면 이게 이슈화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결하는데 좀 편하다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으로서 본인들의 이 수많은 수천 명의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세세히 다 알지 못하냐라고 도의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역시나 학생들에게도 갑질을 했던 평소 태도로 이어질 수 있겠지 않겠냐? 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이진숙 후보자가 교수로서 뭔가 제자들에게 갑질을 했었다면 아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제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도 갑질했을 것이다라고 이어지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결국 총장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의 이름으로 진정이 들어간 것이지 이진숙 후보자가 갑질을 했다든가 행위에 연관된 건 전혀 아니고 직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리고 아까 2건은 취하라고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적으로 뭔가 물론 갑질에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총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당연히 느껴야 됩니다만 후보자의 뭔가 잘못, 과오라고 보기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리 책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총장이었기 때문에 총장 명의로 진정이 접수가 됐다. 이런 반론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창 청문회가 진행 중이라서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전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선 자진 사퇴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다수 집단이 자신을 지지한다라면서 일단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부풀려진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명을 한다 그러면 예. 끝까지 본인이 그래도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오늘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워낙에 초기에 임명이 됐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성명이 내부에서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언론에서 엄청 부풀게 하면은 되게 크게 느껴지고 지지 성명은 저는 나왔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한 거는 작게 느껴지고 네거티브한 게 엄청 국민들한테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늘 포괄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국민검증당에서 150개의 논문을 가지고 16개의 윤리 위반을 확인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그렇다면 카피킬러로 다시 소명을 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을 수 있을 가능성 있고요. 특히나 제1저자로 연구 수주한 그런 교수들이 하던 관행에 대해서도 이공계의 교수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취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명은 됐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론이 일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는 예측해 봅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자기 논문 의혹이 있을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충남대 총장을 할 때 학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통과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일부 신문에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평가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본인의 측근 인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총장이 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신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충남대 일정 부분 거점 국립대에 있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진숙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떠나서 지방대 총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지방 분권이나 아니면 지방대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립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정교조에서도 이거는 이념적으로 이분이 충남대 총장을 할 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보수 정권에 대해서 좀 유리한 어떤 입장을 취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조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까지 문제를 삼았던 한결같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논문 표절 관련해서 이른바 국민검증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 만큼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신뢰나 그리고 또 특히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떤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가 오늘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이든 당일이든 의혹은 여러 갈래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주장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반론과 반박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는 입증 자료나 증언, 당사자 소명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체에 좀 걸러지겠죠. 걸러져서 마지막에 사실관계가 남을 텐데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보좌진 협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라고 하죠. 민보협이라고 부르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역대 회장단, 그동안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보좌관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일단 첫 번째, 민주당 보좌진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지, 두 번째, 저런 입장문까지 나온다면 좀 더 사안이 심각해지는 것 아닌지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 보좌진들을 전체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대표성을 띄었던 분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게 매우 뼈아픈 저는 입장 표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저런 입장문 발표가 사실 후보자와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초에 이 갑질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절대로 사실 공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보좌진에 대한 메신저 공격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흐르게 될 경우 강선우 후보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진이 없겠습니까? 근데 메신저를 공격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면은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진들이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려워져요. 예. 왜냐면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보좌진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는 괜찮았는데요, 나는 잘 지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진실 공방, 뭔가 메신저 공격이 흐를 경우 일부 의원들이 그걸 자초했거든요. 그러면은 보좌진들이 나서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흐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어도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선 후보에게 이제 아픈 입장문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그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나 인사청문회는 지났고 의혹들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 여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판단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러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쭉 저희가 한 3일 정도 지금 청문회를 다루고 있는데 전부 다 내용을 정리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최소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낸 상태입니다. 자,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수진 앵커가 두 가지 이슈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좀 1년 만에 경로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좀 진술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신가요?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로 진술 확인됐는데 이제 해병대 수사 방향이나 이처 판단에 영향을 준 정황 좀 어떻게 진술하실 건지.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VIP 경로 설에서 설이 떨어지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진술한 사람이 셋인데 이렇게 복수의 증언으로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최혜병 순직 2주기를 앞두고 박정훈 대령은 다시 최혜병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7월 19일이 이제 최수근 해병의 이제 두 번째 기일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죽음이 왜 일어났는 것인지 또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책임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의 첫걸음이 국민의힘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혁신 대상을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혁신위가 인적 쇄신의 칼을 빼들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질지, 왜 쌍권은 빠졌는지 여러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박정훈 수사단장이 VIP 경로 설에서 설을 떼고 사실로 규명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벌써 3명째 경로설이 아니라 경로를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명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거취를 결정해라, 직접 밝혀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적 쇄신 1차분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예. 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 4명을 콕 집어서 1차 쇄신 대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거취를 밝혀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거취를 밝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의원직 사퇴입니까? 아니면 차기 총선 불출마입니까? 당직 사퇴입니까? 저도 이 거취를 밝혀라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단순히 어떤 책임론, 정치적인 책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탈당을 할 수도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다음 총선 때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께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와 그리고 거치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 말은 굉장히 센데 그 거치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왜 4명이 1차 발표문 1차의 어떤 명단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좀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8가지의 어떤 사안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때는 보면 이른바 뭐 친윤계다, 친한계다, 개파와 불문한 상태에서 사실상 보면 적어도 최소한은 당의 반 이상의 의원, 많게는 모든 의원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책임을 얘기했을 때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쇄신 대상을 좀 구체화해라, 누구냐 그런 어떤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일련의 어떤 행사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제와 오늘 언론에서 그런 일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는 그 어제 있었던 일정을 포함해서 뭔가 좀 구체성 있게 본인의 혁신안을 힘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른바 살생부 명단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지금 언급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당내에서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혁신위원장으로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혁신의 내용이 계속 확장이 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한두 개라도 공감대를 통해서 하나라도 관철시키면서 당의 변화를 좀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 입장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저를 치십시오.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원회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 당사자들은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하나씩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결국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의견 수렴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나경원 의원은 아직 입장이 안 나온 것 같고요. 이 4명의 의원의 공통점이라면 제가 기억나는 건 한남동 관저 앞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1차 대상으로 4명을 탁 찍어서 발표했을까요? 저는 뭐 단적으로 생각나는 게 어제 리셋코리아의 그 토론회. 예. 전한길 강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서 조기 대선 패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찐윤 그리고 윤 어겐 그리고 과거가 소환되는구나.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변화 쇄신과는 멀리 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윤희숙 혁신위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장 부인하고 저항하고 있는 분들이 4명을 콕 찍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원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의 모두 발언에서 항상 혁신위의 그런 혁신적인 메시지를 부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나경원 의원도 언제까지 우리가 사과만 하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리셋코리아의 토론회 어제 오늘의 주최자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그런 혁신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최근에 가장 주도를 하고 있는 4명을 1차 쇄신분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혁신이라고 해봤자 한 달 정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뭐 당내에서의 입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신껏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메시지는 2차 쇄신분, 3차 쇄신분 하면서 점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것에 저항하는 대상자들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구태 정치인이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언더 찐윤 분들도 소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1차 인적 청산 대상자로 발표를 했고 2차, 3차, 4차 쭉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결국은 비대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 인적 청산 대상자 1호로 꼽혔는데 결국 비대위에서 다 결정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내가 결정하는 거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맞죠. 예. 국민의힘은 지금 응급 환자가 맞습니다. 인적 쇄신 너무 늦어서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점에서는 윤희숙 위원장이 한 발짝 나가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의힘이 응급 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누구 어떤 분 어떤 옷을 입은 분이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될 만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윤희숙 위원장께서 실명을 밝힌 것까지는 좋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혁신위원장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희숙 위원장 역시도 과거에 지난 대선 때 저희가 후보자 교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퇴하라고 밝혔던 주요 당직자 중에 한 분입니다. 본인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만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어찌 보이면 저희가 지금 집안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실망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제대로 혁신을 해야 그 고통을 빨리 잊고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된 목소리로 다가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거취를 밝혀라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4명을 선정을 우선한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거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후속으로 뭐 입장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발의 재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의원들의 공통점을 보면 앞서 제가 한남동 관저앞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다른 비판적인 입장과는 좀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해왔던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특검의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접견도 금지가 된 상태인데요. 자필 편지를 써서 전한길 씨한테 줬다고 합니다. 전한길 씨가 저희 방송 좀 시작하기 전에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으로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못산 대상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표어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이고 지난 겨울 저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가치는 자유수호 주권회복이었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우리 함께 격려와 안부를 전합시다. 예.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 거부하고 있고요. 일단 전한길 씨의 저 발언을 쭉 들어보면 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윤희숙 위원장이 4명을 꼽았나라는 게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의 시각에서 한번 풀이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도 듣겠습니다. 일단 전환기 씨의 저 영상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지를 들은 보수 지지층 중에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악의적이고 어리석다라고 지금 평을 했는데 편지 내용에 따르면 지금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마구 배포하고 있는 그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접견할 체력은 있고 지금 특검의 정당한 수사에 응할 체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거짓말.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들은 모두들 본인을 방어할 권리가 있죠. 그러면은 수사에 응하면서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가고 있는 행위는 뭡니까? 아예 수사 장소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은 모든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때 수사 장소에 나가지 않지 않았느냐, 나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런 나쁜 관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정 당국에서 인치를 어떻게든 해서 수사 장소로 끌어내서 거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진술을 하든 그거를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건강 문제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걸 못 만나게 했다고 지금 악의적이라고요? 저 설명에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저는 아까 말했던 윤희숙 위원장이 방향 설정은 제대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공허하게 들리는 게 과연 그 칼날이 과연 그 사람들을 정말 잘 도려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잘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이지 방향 설정, 그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저는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도 듣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영남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보수, 특히 영남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수 지역마저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도저히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정선거를 얘기해버리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이상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쩌면 계속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방향성에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혁신의 방향성은 맞지만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전 과거처럼 혁신을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모든 걸 다 안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보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응급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성치훈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스탄과 만나려면 직접 특검의 수사에 응하셔서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하든 정치적 투쟁을 하시든 하시고 난 다음에 모스탄을 만나서 정치적 투쟁을 하셔야만 그나마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지금 수사 대상자로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고발은 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인사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겠죠. 근데 뭐 이건과 관련해서 진행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 예. 서울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배당받아서 수사 중이다까지는 알려지는 상황입니다. 네, 모스탄이라는 인물과 또 전직 대통령이 서로 손편지를 오늘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편지는 뭐 굳이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양측 다 지금 수사 대상이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박정훈 수사단장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3명이 VIP의 경로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현영 의원님.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또 다시 재구속이 되는 상황에서 그날의 정황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쇠했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분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대로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차장, 익춘명 외교비서관, 왕윤종 비서관뿐만 아니라 예. 여러 김성원 경호차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바꾸기가 이제 시작됐다. 김기환 사령관도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로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특검의 수사가 이제야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국민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매우 중요하다.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이때까지의 그런 수사에 대한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솔직한 얘기로 인해서 감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계속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진술을 저렇게 바꿔버리면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괘씸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한 명씩 이게 진술을 사실상의 전 자백이라고 보는데요. 예. 자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만 계속해서 아니다, 경로하지 않았다고 말할 경우 사실상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범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바꿈으로 인해서 오는 불리함보다는 공범으로 오는 불리함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저는 자백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자백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경로한 게 뭔 잘못이냐라는 뻔뻔함을 또 내세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종근 전 사단장이 그런 직접 지휘 체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난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뿐이다라는 아마 발뺌을 할 텐데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슴 장화,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왜 신지 않고 들어가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이 관련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기존에 국회 나와서 했던 발언이나 아니면 다른 공개 석상에서 했던 발언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위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말 바꾸면 그걸 참작해서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 수사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경로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경로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건데 이 경로가 본질은 아닙니다. 경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가 어떻게 됐고, 예. 원래 수사단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9명을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시 환수가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좀 흐리고 침소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낮추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른바 경로서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했느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상병의 죽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누구 책임이 어느 선까지 돼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후자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최상병의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경북 경찰청에서 그때 수사를 했고요. 예. 그때 본인들이 그냥 수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경찰이 어떤 수사를 했을 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심의 수사를 통해서 수사심의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좀 힘들다, 그런 쪽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로설에 따른 압박 플러스 기존의 경북 경찰청에서 나온 수사 결과까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까지 특검에서 다룰 수 있는 상황인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새로운 증언 또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나오는 쪽이 이른바 VIP, 당시 VIP에 가까이에 있었던 회의 참석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임성근 사단장의 부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박정훈 대령이 초동 수사에서 실제로 경찰에 이관할 때 내용을 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많은 증언들이 이제는 새롭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이종호, 블랙펄 퍼스트 대표의 그런 개입이 없었는지 윗선의 지시는 어디까지 있는 건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론사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지만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인물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이 드론사 관련된 의혹 제기를 네. 꾸준히 하고 계신데 네, 새롭게 나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네. 관련 부대, 네. 중대인가요? 네. 중대 이름이 비중대에서 1중대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중대 명칭이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까? 거의 없죠. 사실은 중대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저는 39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보질 못했어요. 예. 큰 부대 있잖아요. 그 방첩사, 옛날에 보안사, 기무사로 하고 그런 경우는 아주 불명예스럽거나 큰 사건이 났을 때 바꾸는 경우는 예. 있는데 소부대인 중대를 원래 정찰 중대 또는 브라보 중대를 했는데 1중대라고 올 1월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드론사령부지. 이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중대로 돼 있는 그 중대에서 1중대로 바뀌면 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조직의 구성원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직의 구성원은 안 바뀐 것 같고요. 아, 단지 그래요? 전출을 보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대대부터 해서 대대장하고 정작과장, 주임원사, 중대장들을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전혀 다른 부대로. 예, 정보사령부하고 예. 해병대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예. 그것은 동시에 그래 핵심 요원들을 보내게 되면 대대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그것을 1월 초에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더 은폐한다든가 축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보이고요. 또 그 드론 사령부 밑에 실제 드론을 날린 그 반장들 같은 경우는 그 부대에 안 있고 드론사 내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분리를 시킨 일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것은 드론 사령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드론 사령부에서 대대장을 예를 들어 정보사령부로 보낸다든가 정작과정을 해병대로 보내는 것은 드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상급 부대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명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하게 여러 부대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101대대 비중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 것입니까? 101대 브라보 중대는 원래 정찰 중대라고 하죠. 예. 정찰 중대라고 했는데 거기 무인기에 카메라를 달고 예를 들어서 적 지역이든 어디 정찰을 해서 카메라로 찍고 그걸 이제 상급 부대에 보고하면은 분석을 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하죠. 그러니까 예. 무인기로 적 지역을 정찰한다. 무인기 정찰. 네. 예. 네.
그러면 지난해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있었던 네. 무인기 북한 침투 네. 의혹에 상당히 관여된 부대라고 그렇죠. 핵심 부대라고 보면 핵심 부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동안 예. 증언들이 그 부대가 실제 평양과 남포에 보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핵심 부대인 거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전출도 가고 부대 내에서도 뭐 인사 이동이 있고 네. 당시에 그러면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봐야 되나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대대에 있는 핵심 요원들, 그것도 다가 아니라 핵심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핵심 요원들이요? 네. 그건 너무 이례적인 거예요. 대대의 핵심 요원 대대장과 정작과장, 주임원사, 중대장인데 그것을 아예 다른 부대로 보낸다면은 야구팀으로 비유한다면 감독, 코치, 에이스인 3번, 4번 타자를 동시에 보낸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럼 야구팀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너무나 이례적이죠. 즉 증거 인멸 혹은 네. 함께 했던 임무가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인적 구성부터 바꿨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란 특검에서 그런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인기 관련 데이터를 없앴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입니까? 무인기 데이터 GCS라는 장비인데 GCS는 무인기가 가면은 지상에서 통제를 합니다. 지상 통제 장비죠.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GCS인데 그것을 최신화한다는 명목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듈을 덮어 씌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덮어 씌우기 하면 과거에 GCS 프로그램에 있던 비행 기록이 다 삭제가 되고 새로운 걸로 하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6월 달 최근이죠. 6월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 중지시켜라 일단은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저렇게 지금 뭐 하급 부대에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사실은 내란에 대한 관련된 증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란의 그 잔존 세력들이 구석구석에 있고요. 특히 드론 사령부는 핵심 사령관인 김용대 사령관이 아직도 사령관을 하고 예. 있습니다. 내란 이후에 빨리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내란과 관련된 부대에서도 저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방 차관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이두희 차관으로. 이두희 차관이 최근에 하급 예하 부대에 임무를 내렸는데 내란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받더라도 하지 마라라고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12.3 내란 이후에 바로 내려졌으면은 그런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렇지만 늦지만 이두희 차관이 명령을 잘 내렸다 임무를 생각합니다. 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12.3 계엄 직후에 드론사의 창고가 완전 전소되는 화재가 일어났다면서요? 네, 네. 그 화재도 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때 12월 달에 이미 12.3 내란이 일어나고 국방위가 열렸을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12.3 내란 이후에 12월 8일 날 드론 사령부에 있는 컨테이너 한 대가 소실된 화재 사고가 나서 이것은 증거인멸 증거가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당시 김용태 드론 사령관은 증거인멸 그런 거 아니다. 한풍구에서 합선에 의해서 불이 난 것이다라고 발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제보가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있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풍기에서의 합선이 아니라 합선이면 한풍기가 컨테이너 위에 있잖아요. 불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주로 끓음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 끓음들이 대다수다. 당시에 화재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요. 예. 그렇게 봤던 화재 현장의 사진을 봤던 그 실무자들의 전원들이
들어보면은 그런 것이 있었고, 밤에 화재가 나면은 당직 근무자는 군에서는 대단히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것도 초동 조치를 못해서 완전 소실이 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는데, 그날 당직자는 아주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오히려 대래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뭔가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예. 가벼운 징계는 일단 보이게 주는 식이고, 나중에 또 보상 차원에서 표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분란 지점이 연천에 있는 부대거든요. 네. 그 부대에는 그 당시 제가 제보 받을 때도 북한의 평양에 가서 전단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 전단통과 전단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혹을 제가 제보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제보에 의하면은 그 전단통을 만든 데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교육센터 거기 있거든요. 네. 교육센터가 드론사 예하의 교육센터 그 지역에 있었고, 그러면 3D 프린트로 전단통이 아주 소형입니다. 만들었을 때 그 하고 거기서 전투 실험을 한 거거든요. 테스트를. 그럼 최초에 완성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크면 적은 거 다양하게 해서 그런 물건들이 거기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 화재도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사안들이 꽤 많아요. 지금 네. 우리가 다룬 거 외에도 더 있을 네. 텐데 드론에 왜 이렇게 집착을 했느냐에 네. 대한 의구심, 그 답을 좀 찾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걸 구슬을 깨어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안보 공백이 생겼던 사건이 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해집고 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서울 상공만 해집고 갔다고 했을 때 제가 아니다. 그 지도를 분석해 보니까 대통령실 상공 비행 금지 구역도 침범을 했다 했을 때 그 당시 부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실 상공도 뚫혀버린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이슈가 됐었거든요. 안보 공백이 생겼다. 예. 그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북한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를 몇 대 보내서 해집고 왔다는 얘기를 전원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론 사령부 창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때 아마 드론에 대한 이런 위력,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머리를 다른 데로 돌린 것이죠. 그것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쪽보다는 어떤 장기 집권에 대한 야욕, 비상계엄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그러한 전쟁을 유발하고 국지전을 유발해서 어떤 비상계엄을 여건을 만드는데 드론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그때부터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북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시작은 됐지만 네. 결국 하다 보니 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네. 것으로 변질됐다.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국지전 도발 네. 그 이상까지 노렸다고 의심하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무인기를 북한의 가장 심장부인 평양이고, 그 중에서도 심장 중에 심장인 김정은의 숙소로 추정되는 15호 간저,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북한의 핵심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외무성이라든가 김일성 대학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전단을 뿌렸고, 그 전단 내용도 김정은과 김정은 일가를 비난하는 전단이잖아요. 네. 예전 같은 그 정도면 북한이 발칵 뒤집히고, 그럼 바로 북한의 고위급 간부나 군부에서는 바로 대응 차원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바로 숙청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 문화나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데 그 당시 여건들이 제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에서는 수사적인 위협을 했죠. 그리고 군사 도발하는 대신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운이었다고 봅니다. 예. 어째 평상시 같으면은 대대적인 군사 도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국지전은 일어났을 것이고, 국지전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비상계엄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상계엄 조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거든요. 그런 조건 하에서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다면은 우리 군인들은 임무를 100%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이 꿈꿨던 장기 집권의 야욕은 이루어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겠나라고 지금은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이러한 외환죄 분야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용대 드론 사령관 측이 어제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규정대로 진행한 작전이다. 지금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고 있다. 혹은 억측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금 한 거예요. 네. 반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무인기 부대는 사실은 북한 지역에 대한 전시에는 정찰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평시에도 MDL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정보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MDL 이남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멀리서 북한의 사진을 찍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정보 수집이 있는 군사 작전도 최우선이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중대한 위협이 되는 작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과 군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평양과 또 군사 핵심 시설에 있는 남포 이런 데 보내서 전단을 하는 것은 바로 국지전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가나한데 네. 그런 위험천만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대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대 사령관의 그것은 궤변이다라고 네. 보이고요. 합참의 지시에 의한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합참이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평소도 생각했거든요. 물론 합참은 그 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중대한 작전은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네.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작전과 관련해서 군 내부에서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비상계엄 직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비상계엄 직후에 많이 들어와서 사실 네. 국정조사 청문회 때 제가 많은 퍼즐을 맞추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윤석열 탄핵된 이후에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것을 제보가 들어온다고 바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블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또 이것은 군사 보안에도 유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이 한계가 있는 점입니다. 네. 네. 이 자리에서 공개할 만한 새로운 제보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3차에 걸쳐서 7대가 북한에 침투해서 전단을 뿌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다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은 연천에 있는 부대가 1월 3일 날 부대를 추가로 보냈다라는 네. 제보가 있는데 이것은 비행 경로나 목표나 이런 것들은 다시 더블 체크하는 중이라서 현재로서는 공개하기가 좀 제한되고 2대를 추가로 보냈다고 하니까 지금 확실한 것은 한 9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최소. 네. 그동안 7개가 알려졌는데 네. 주로 백령도에서 네. 보낸 것으로 백령도에서 보낸 것이 최소 3차에 걸쳐서 7개였고 네. 중부 전선에 있는 연천에 있는 부대 거는 보낸 정황은 있었는데 대수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10월 3일 날 2대가 보냈다라는 제보들이 있어서 예. 지금 확인 작업에 있고요. 동해에 있는 부대에서는 한 대가 소실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소실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의 확인이나 제보를 받고 있죠. 네. 네. 백령도에서 이제 서부 쪽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것과 연천에서 날리는 건 어떤 특징적 차이가 있습니까? 백령도는 사실 바다를 경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오히려 쉽죠. 발견되기가 바다에서는 어렵고 하고 또 바로 평양이나 남포로 들어가기 쉬운 것이고 그다음 연천이면은 내륙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북한 전방 지역에서 초기에 발견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 작전은 초기에 바로 적
심장에다가 총을 쏜 격이죠. 그랬을 때 북한이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11월 13일은 저기 그 북한에서 가장 호전적인 부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남포입니다. 거기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가 NLL에서 도발을 아주 일삼아 왔던 부대가 모여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한 번 더 11월 13일을 했던 것이죠. 예. 네, 그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무인기가 사실 이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용도여야 되는데 네. 발각되기가 쉬운 루트를 찾아서 바로 보낸다는 건 여러 의문이 남네요. 당연하죠. 무인기를 운영하는 조종사들은 사실 정찰을 임무를 받더라도 정찰하고 무사히 복귀를 해야 임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중간에 추락된다든가 또는 발각되면은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 사고가 많이 나면은 본인의 인사고과에도 영향이 가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기록을 계속 남기거든요. 무인기 부대에서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포로 들어갈 때 보니까 비행 경로하고 좌표를 받아 보니까 군사 주요 시설을 경유해서 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건 발견이 되라는 거죠. 예. 특히 한 곳은 전투 비행장을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전투 비행장은 아주 레이더가 촘촘하고 방공망이 촘촘한 들어가면 거의 거기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추락될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했더니 다음에 준 것은 그 비행장만 빼고 남포로 들어가는데 해상에서 대동강을 연해서 이래 들어가는 데인데 거기는 주요 해군기지 뭐 잠수함기지 아주 촘촘한 군사기지가 있는 지역인 그걸 경유해서 가게 한고 또 해상에서 갈 때는 한 2km 상공에 가다 그 지역에서는 800m 정도로 낮추어서 가라고 예. 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실무자들은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임무가 아니구나. 가면은 자살 행위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아, 네. 예. 연천에서 무인기를 날렸다. 네. 최소 2대. 네. 그리고 교차 검증 중이라고 하셨기 네. 때문에 검증이 다 끝나면 이 역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꽤 당연하죠. 있어 보이네요. 수사의 특검에서는 연천 부대뿐만 아니라 동해에 있는 부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This is not for dreaming.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skip you in the game, but one flavor idea change. Effort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Cities. KGM 하이브리드. 고요하지만 다이나믹한 퍼포먼스. 충전 없는 전기차처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출시.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dim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국민 눈높이, 때론 모호한 용어이고 누군가는 자의적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뜻이 분명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 서로 공감할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한창입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커다란 의혹 속에 사실과 주장이 뒤섞여 일도양단, 쾌도난마식으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 서로 공감할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다시 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 청정기. 이수지. 누군가로 사는 걸 즐기고 있어서. 이수지. N번째 날을 발굴 중. 날씨야 만날.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새로운 IPTV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